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정치연한 직설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남자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성애 소장 전문 분야일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관련돼서 많은 정보들도 갖고 계시니까 손혜원 전 의원 대법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판단이 다 끝난 사안이에요.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사실상 유죄. 사실상 유죄다. 언론에서는 그래요. 사실상 유죄다.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제목이 한 8, 90%는 대부분 그거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한 10에서 15%는 투기는 무죄. 네, 근데 차명은 유죄. 그래서 벌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고 사실은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 손혜원 전 의원은 투기꾼이었다라고 그동안 사실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왔어요. 국민들에게는. 근데 대법 판결은 투기는 무죄. 이제 차명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벌금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 김성애 소장께서 어떤 평가를 좀 주시겠습니까? 유죄부터 할까요? 무죄부터 할까요? 둘 다 하셔도 됩니다. 일단 유죄부터 해보죠. 유죄라고 하는 것이 내용으로 뭐냐면 손혜원 의원이 조카의 명의로 7,200만 원을 투자해서 창성장의 지분의 3분의 1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 걸렸다. 네. 이게 유죄라는 겁니다. 네네. 예, 대목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손혜원 의원이 신경도 안 썼던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거라서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돈으로 친인척들을 돕는데 아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부분은 문화재 부분이었고요, 물론 문화재와 특히 전통공예 그 중에서 나전칠기 분야에 집중해서 굉장히 거액을 투자해서 사비를 털어서 나전칠기 박물관을 지을 정도로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 요번에 문제가 됐던 창성장의 그 지금 현재 소유주인 조카가 본인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동생분이 굉장히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분이고 결국 필리핀에서 이제 명을 달리하셨는데 이분의 하나 있는 아들을 어떻게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손혜원 의원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거였죠. 내 막내 아들에게도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권유에 손혜원 의원이 조건을 딱 하나 겁니다. 내가 도와줄 건데 목포로 내려가면. 그래서 도와줄 건데 목포로 내려가면이라는 것에 조건을 걸었던 다른 조카인 손소영 씨 지금 거기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카페를 짓는데 1억 원을 증여해 주는 조건으로 목포에 가서 정착하기로 하고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창성장도 이 소위 말하는 목포시에서 만들었던 문건이 공개되기도 전에 이미 계약이 오고 갔던 내용이고 해서 그것을 줬는데 이것에 이 손소영 씨한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았는데 이 다른 조카한테 증여한 창성장 부분만 문제를 삼은 것이 결국 유죄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7,200만 원을 차명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역에만 수억 원의 돈을 사재를 털어서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사서 늘어가던 손혜원 의원이 유독 창성장에 대해서만 이 차명 투자를 했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지분이 3분의 1이었던 이유는 그 동생분이 도박을 계속 하셔서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조카에게 증여를 하는데 이 조카에게 증여한 재산이 그의 아버지이자 본인의 동생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3명의 투자자를 지분을 묶어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줬던 부분에 대해서 창성장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거는 사실 그 조카 돈이 아니라 손혜원 의원의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라서 사실 저희로서 뭐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금도 그 조카분과 조카분의 어머님이 창성장을 잘 운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법대로 하면 그 돈 빼앗아야 되는 처지인 거예요. 그 뭐 이제 유죄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건데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어쨌든 보도가 난 이후에 시점으로 보면 증여세 납부는 그 이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뿔싸 놀라가지고 증여세를 낸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성 언론들의 지적 사항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종편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삼더라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손혜원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있다. 이게 차명 거래면 내 전재산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댓글들을 보니까 무수히 다 전재산 환원해라. 다 이런 댓글들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주신다면? 일단 그 차명 거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점 쭉 설명드렸고, 그건 차명 거래가 전제가 되려면 그 전에 부동산 투기 정보를 빼돌려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왜 했냐? 차명 거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네네. 문화재청에서 목포시에서 그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지역의 땅값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해서 폭등한 재산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조카 명의로 감춰서 사야지. 이게 차명 거래 기본이잖아요. 예, 예.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과 본인 명의로 산 게 그게 몇 배예요. 수억 원에 달하는 것을 지금 재단 명의와 본인 명의로 이미 사둔 게 있고, 예. 7,200만 원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조카 명의로 샀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 모든 전제가 되는 사전에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할 목적으로 샀다는 것 자체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따질 게 없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전재산 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사실상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드는데 사재를 지금 털어붓고 있기 때문에 네. 요구하지 않아도 전재산에 대한 환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설명이면 된 것 같고, 그럼 무죄 부분을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상 이 문제가 불거진 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거의 2019년 1월. 19년이죠. 예. 19년이니까 3년 전으로 가보면 그때 이제 SBS 단독 보도로 시작됐을 때는 의원직 신분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를 한 것이다. 그게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보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투기는 빠져 있었고 그랬습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산 것으로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가 됐고, 다른 예. 언론들이 투기라고 투기라고 받아쓰기 못 박았나요? 시작을 했고, 예.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문화재청이 해당 지역을 문화재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사전에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의혹은 검찰이 깼죠. 검찰이 문화재청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문화재청과 손혜원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는 아무런 그 접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방향을 돌린 것이 목포시청이었죠. 당시 박홍렬 목포시장, 지금도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예산을 도와달라고 목포에 이미 부동산을 조카의 명의로 해서 부동산 증여를 해서 부동산을 샀던 손혜원 의원이 5.18 때 목포에 내려왔을 때, 저희 지역에 이게 관심 예산입니다. 이 예산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했던 문서에 지도 한 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예. 이것이 비밀 문서인데 여기서 정보를 빼달렸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결국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죄를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문화재청의 자료를 활용했다는 보도는 검찰이 깬 거였고, 검찰의 주장은 법원이 깬 상태로 완전히 무죄가 된 거죠. 검찰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보도들이 물론 이제 SBS 단독 보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차후 보도들이 다 이제 투기에 집중해서 보도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항상 두 가지를 문제를 삼고 싶어요. 이제 기소했던 검사, 그리고 그 기소와 공소장을 내용을 토대로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거의 그 손혜원 전 의원의 정치 생명이랄까요? 정치적인 활동이 거의 다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언론들에게 혹시 어떤 뭐 사과를 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손혜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있나요? 그건 이제 별도로 법정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위 보도와 관련돼서 SBS가 소송 중이니까 이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네. 소송 자체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다음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였죠. 당시. 그러면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보통 검사들하고 언론은 뭐 저희도 뭐 사실 군소 언론이긴 합니다만 사과라는 걸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안 하죠. 많은 기대 안 하시죠? 예, 뭐 기대는 전혀 없죠. 뭐 사과를 검사는 기소가 목적이었고 당시엔 뭐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고 이제 핵심을 구성하는 목포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빼돌려서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전에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동산 사라고 권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목포라는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내려가서 직접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권유했던 것은 심지어 그
이 재생거리를 벗어난 지역에 이 부동산 구매를 권유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도 이걸 도대체 자료를 보고 한 투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정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지금 이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이게 좀 유죄가 나왔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론이. 손혜원이라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을 생각하면 이런 네. 정도면 국민들은 아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제 그 시점에 저도 뭐 말씀드렸지만 목포에서 2, 3년을 일해보고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뭐랄까요? 그 지역민들의 그 동네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랄까요? 자산의 가치로서 얼마나 활용이 가능한가? 뭐 창성장은 딱 여러분들이 좀 그 근처 일대를 한번 방문을 제가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지난 2년간의 어떤 부동산 시세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목포시는 오르지도 않는 동네고요. 특히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를 수도 없는 동네고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지역 언론들이 오히려 더 공정하게 보도를 했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민들조차도 그것이 화제가 된다는 걸 굉장히 고마워할 정도로 그 동네는 평가받기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평가받기가 어려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터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이나 지역 언론도 좀 황당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신도심이 구성되기 전에 목포의 구도심이 1980년대, 90년대 평당 1,000만 원 호가는 진짜 엄청나게 비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매립을 했던 데라 초기 매립지라서 집안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네네네. 근데 그 바로 옆에 목포 KTX가 목포에 딱 들어와서 네네. 구도심을 도보로 5분 거리이죠. 네네네. 그리고 목포항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통은 굉장히 요충지거든요. 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인데 집안이 물렁물렁해서 그렇게 못 짓게 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1920년대 지었던 20, 30년대 지었던 소위 말하는 나가야라는 형태의 2층의 목조 건물. 이게 이제 일본 만화에 보면 자주 나오는 게 네네네. 쭉 거리에 있는 풍경들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손혜원 의원이 대선 전에 그 지역 예술인 간담회를 갔다가 그 길거리에서 그 길을 봅니다. 보는 순간 딱 알죠. 아 이거는 살려야 될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가야 주택이 남아있는 곳이 군산과 목포 군산과 두 군데 목포. 정도 대구에 일부 조금 남아있는데 네. 이 구도심이 어떻게 그 당시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요. 모텔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맞습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구도심이 되면서 약간 외진 지역이 되니까 그런 층수가 높지 않은 모텔까지 재건축은 가능해서 모텔들이 막 생기던 지역이었는데 손혜원 의원이 봤던 딱 그 거리에는 모텔이 풍경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이 거리를 살려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1970년대에는 1920년대 일제 거리가 이게 소위 말하는 적산 가옥이에요. 적의 재산. 일제 유물이라니까 다 없애버려야 됐던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전국의 모든 데가 없어졌는데 여긴 재개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목포에만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1920년에서 무려 100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10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것이 옛날엔 적산이었던 것이 근대 유산으로 바뀐 겁니다. 네. 일제시대 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생활 양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옛날엔 이게 일본의 유산이니까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 문화재 어떤 그 문화재청 내에서의 담론이 바뀐 거죠. 1920년대, 30년대 일제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20, 30년대에 거기에 조선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거기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건데 예. 손혜원 의원을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은 전혀 몰랐지만 문화재 평가위원들과 손혜원 의원의 안목이 같았던 거죠.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같았던 것이고 예.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그 지역을 민간의 영역에서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친척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권유하고 그 지역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거기에 공적 노력이 그 뒤로 투입이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작게나마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아 1930년대 우리 선조들은 이런 공간에 살았구나라는 역사 문화의 거리로 지금 이제 탈바꿈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김성애 전 보좌관으로서의 어떤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하루 이틀 정도 보도가 됐는데 대다수의 언론들은 벌금 1,000만 원에 일단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몇 년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손혜원 의원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한 인간으로서 잃은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좀 아쉽더군요.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예, 뭐 수십억대 자산가가 그 7,200만 원 조카 명의로 숨겨서 거기서 1억을 벌겠습니까? 2억을 벌겠습니까? 본인이 하던 사업으로도 매년 벌어들이던 돈이 그보다 컸는데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투기를 할 것 같으면 조카 명의로 신도시 아파트를 사죠. 네. 이게 손혜원 의원의 이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언론에게 고분고분했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커지 않았을 텐데 맞섰던 것이고 결국은 상처가 많긴 하지만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지킨 승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단일 현안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살펴보면 기소 이후에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또 잘 보도가 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 이제 뭐랄까 처음에 탑재된 그 정보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과정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뭐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또 저희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당시에 이제 17필지를 샀다. 17필지면 집이 17채라는 소문까지 났어요. 네. 그 보도 초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손혜원 의원한테 손혜원 의원이 이제 그럼 난 이제 정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돌파하겠다 하셔서 제가 그러면 의원님 사셨던 17필지짜리 박물관 현장에서 기자회견 하자.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목포에 내려갔는데 이 17필지라는 게 어떤 데는 3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짜리 대지도 있고요. 건물 하나가 5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다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에 연결되어 있는 17필지를 현장에서 기자들이 보고 그날 취재 의욕이 엄청나게 꺾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17채 저택을 사서 투기를 하는 손혜원을 생각하고 딱 현지에 내려갔는데 허물어져 내려가는 창고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박물관을 세울 부지라고 말하는 손혜원 의원. 그래서 그날 보도와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부터 이 맹렬하게 취재하던 취재진의 취재 열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럼 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현지에 왔던 사람들은 야 이건 취재할 게 아니야. 17채 저택을 찾아야 우리가 뭘 취재를 하지. 이런 뭐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걸 누가 믿겠냐 싶은 생각에서 그때부터 이제 언론의 관심들이 좀 줄어들고 법원으로의 시간으로 옮겨갔었는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회 전 보좌관으로서의 현안을 저희가 초반에 한번 오프닝 토크로 짚어봤는데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뭐 그랬습니다만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그리고 MBC 이기주 기자의 대화 이게 뭐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언론관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었어요. 뭐 당연히 뭐 김성회 소장께서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이 악의적인 생각. 네, 악의적이다라고 딱 이제 못 박았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자기한테 악의적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일부 언론은 섬멸해야 될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난 대통령 유세 기간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강성노조, 민주노총 얘기죠.을 전리대로 앞세워서 가진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1000병 중에 1000병이 언론노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언론노조와 문제와 관련돼서 정치격에 앞서서 먼저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로 언론노조를 뜯어 고쳐야 될 대상으로 지목을 했고요. 네. 지목을 했고 이들이 이제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을 일삼는다라는 비판을 그때 이미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태가 쭉 벌어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김기현 의원의 토론회 과정에서도 나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죠. 여기서 노영에서 노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노자인 겁니다. 네네. 그 말은 뭐냐? 민주노총이 MBC의 경영진을 장악해서 MBC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노총의 언론노조랑은 좀 전에 뭐라고요? 이 민주당의 전입 부대로 가진 못된 짓을 하는 자들 중에 1000병 중에 1000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고관 안에서는 MBC는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1000병 중에 1000병이니까
분수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BC를 상대로는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선멸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일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기정 홍보비서관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딱 드러나는데요. 일단 이기정 YTN 출신이죠. 이기정 국장이 여기 와서 비서관이 됐잖아요. 그럼 네. 이 사람의 임무는 원래는 뭘까요? 대통령의 퍼스널 아이덴티티, PI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임무인 겁니다. 홍보수석실에서 홍보기획비서관이니까. 홍보기획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이 언론에 어떤 사람으로 비추게 될지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기정 이 YTN 국장이 그런 것에 적임자였을까? 전 일단 그거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억측이 구구합니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2021년에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 무용제에서 그 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 당연히 관계 있었고요. 여기에 강신업 씨도 준비위원으로 들어와 있었고 또 지난번 봉하마을에서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로 등장했던 김랑영 이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 교수도 여기 같이 준비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김건희 패밀리인 것을 우리가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PI를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일단 좀 짚어보고 싶고요. 비서관이 현장에 나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대변인이 해야 되죠. 네네. 근데 이 대통령실에는 놀랍게도 대변인이 없습니다. 네네. 부대변인만 있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가 대변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해서 그런 탓도 있을 테고요. 예. 어쨌든 사람을 안 뽑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부탁드릴 때 중간에서 이것을 중화시킬 역할을 할 대변인이 없는 상태에서 예. 비서관이 나서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언론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대통령님한테 그래? 어디 뒤통수에 두고 질문이야? 네. 라는 식의 태도로 언론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된 것이고 그런 질문을 받았던 MBC 기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예. 이게 부딪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세계관 속에서는 예. MBC 기자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었던 것이고 공격에 대해서는 맞공격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날 펼쳐진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위꾼, 선동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요. 김행 비대위원도 그랬고 김준혁 그분도 사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시죠. 김준혁 비대위원조차도 태도, 자세 본인들 기자실 시절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등장하는 표현이 시위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거 마치 짜 맞춰 놓은 듯한 그런 기조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자 출신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도어 스태핑 사진 몇 장만 찾아봐도 예. 앞에 있는 소위 말하는 말진 기자라고 불리는 이 가장 신참 기자들이 질문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앞에선 보이지만 뒤쪽으로 보면요. 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중진 기자들, 일진 기자들. 네네. 그건 뒤에서 이제 상황을 조망하고 있는 거죠. 거기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은 다 세레빠 신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언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뛰쳐나간 그것도 기자회견이 끝난 상태에서 뛰쳐나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거기에 의관을 정지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발상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김은혜 홍보수석도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야당에게 한 것으로 메모가 저희가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저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언론과 야당이 국민의힘과 특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고 저들은 섬멸해야 될 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 교육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식에서 야당과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격려를 했던 것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러니까 야당과 언론은 공격을 하는 대상이고 공격엔 우리도 응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그들 안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뭐 협치를 하거나 혹은 경쟁을 해야 될 대상이 왜 총부리를 겨누지? 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노조를 대하는 MBC를 대하는 이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인식을 이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맥락이라면 오케이 김성현 소장님 말씀에 이해는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MBC를 제외한 여타 다른 언론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11월 18일에 발표된 이재명 부대변인의 10가지 반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악의적이다. 악의적이라고 뭐가 악의적이죠? 라고 대통령의 뒤통수에 이기주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이 안 됐으니 대통령실 차원에서 답변이 나온 거. 첫째,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이게 악의적이다?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는 다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가 안 들린다라고 말하면서 확인하기 힘든 말이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가 웃기는 거고 이 문제는요. 해당 당일에 홍보 수석이든 대변인이든 대통령한테 쫓아가서 동영상 틀어주고 여기 때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그날 확인했으면 이게 커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 이거 뭐 실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덮고 넘어갈 문제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취한 태도는 뭡니까? 대통령한테 못 물어보고 음성 전문가를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고요. 이 음성 전문가가 누군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음성 전문가를 찾아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법조 중심의 대통령실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로 법정에 가면 이길 수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면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증거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문가 가서 의견서 받아. 2명의 의견서. 왜 2명이겠습니까? 판사한테 제출할 때 2명의 각기 다른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봤습니다만 판정할 수 없다라는 공통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 준비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검사 입장에서 기소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지금 빠지는 여의도의 사람들을 보충을 다 변호사로 했다는 게 네.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증거 확보해와. 네. 전문가들이 가져왔는데 판독 불가.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법정 가도 이길 수 있어. 밀어붙여. 예. 이런 세계관 안에서 나오는 대답인 것이고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답변인 것이죠.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왜 악의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무려 10가지나 해놨는데 뭐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또 동호번복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첫 번째 대목을 포함해서 뭐 MBC 미국 특파원이 가짜 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근데 이 입장 표명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모든 언론이 다 합니다. 그쵸.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악의적이다? 잘 저는 계속 이 10가지 다 읽어봤는데요. 예, 무엄하게 물어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행정부에서 답변을 했잖아요. 우리랑 네. 상관없으니까 거기다 물어보세요라고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변했다라고 MBC가 보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 준칙을 지킨 것이거든요. 네. 10개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부부께서 불쾌하시니까 악의적이다. 그 국익과 아무 상관없는 부인의 얘기까지 집어넣고 나와 있어요. 예. 8번에. 예, 네. 대형 얘기가 돌이켜 보시면요.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결정을 했을 때도 그 안에 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이 말은 뭐냐? MBC가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긁은 대역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국익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사적 이익과 김건희 여사 본인의 사적 이익을 합쳐서 대통령 부부에게 불쾌한 이야기를 했으니 그냥 둘 수 없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 부부께 공손한 자들에게만 허용하는 자유다라는 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그 말씀하신 대형 문제인데요, 소장님. 사실 MBC에서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한다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를 닮은 어떤 사람이 화면에 걸어간다고 했을 때 대역이란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고 착각할 국민들이 실제 시청자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항변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차 좀 드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9번에 나와 있거든요. 광우병 괴담 조작 방송을 시작으로 조국 수호 집회 딱 보니 100만 명의 허위 보도에 이어서 이런 기타 등등의 MBC 가짜 뉴스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MBC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얘기 안 해도 돼요. 저 안 해도 되는데 이 사안만 놓고 보면 과거 사례를 놓고 MBC가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번이었냐라는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뉴욕에 가서 대통령이 발언한 것을 두고 가짜 뉴스다 내지는 대역 표시를 하지 않은 이런 실수에 대한 부분을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 것까지 끌어온다는 건 저는 이게 합리적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MBC가 의도를 갖고 했다면 150개 언론이 각자 듣고 판단한 내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예. 아니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이름 되지 않아도 잘 아는 친정부 언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 반박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게 이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면이었다라고 이 김은혜 수석이 보도 처음 일성이 나왔을 때 1시간 안에 반박했다면 아마 그 당시 그렇게 되면 반반으로 물타져서 서로 싸웠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보도를 했고 모든 언론인의 귀엔 바이든으로 들린 건데 그럼 그것을 가지고 지금 MBC가 보도했는데 그걸 딱 보고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따라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MBC에만 악의적이라는 말을 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 악의는 이 보도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에게 MBC가 장악 당했기 때문에 MBC라는 매체는 정부에게 악의적일 수밖에 없는 세계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악의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짜뉴스의 끝이 없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위대인 민주노총의 천병 중에 천병인 언론노조가 이런 뉴스를 만들어 왔다라는 본인들의 피해 망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식의 만약에 가짜 뉴스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타 언론사 보도들 많이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과연 언론사들 중에 허위 날조 조작을 하는 뭐 물론 모든 언론사 다 그렇진 않지만 특정 언론사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 보도를 수단화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는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럼 비례의 원칙을 적용을 해보자고 이런 식이면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뉴욕에서 있었던 발언을 두고 이 단일 현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아까 그 법조 중심의 사고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참사 얘기했었잖아요. 참사를 대하는 방식이나 이 사안을 대하는 방식은 다르지가 않네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판사 입장에서 이게 유죄냐 무죄냐만 보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입장에서 이게 기소를 할 수 있냐 없냐만 보는 겁니다. 내가 특수부 검사의 감으로 이상민을 기소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어렵고 잘 안 될 거거든요. 기소할 수 없는데? 그럼 뭘 사과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의 머릿속에선 불법이 아니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인식 깔려 있고요. 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검사들은요. 검사만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검사가 다른 검사를 기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기소를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검사의 머릿속에서는 기소를 당해야 잘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는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오류의 존재. 그렇죠. 그리고 그 세계관 안에서 지금 국정 운영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본인들을 공격하는 노조는 적이기 때문에 섬멸해야 된다. 예. 라는 인식까지 지금 뻗어 있는 상태에서 국세청 보내고 뭐 하고 오만 조치를 다 취하는 데서의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이것이 악마이고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대가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경쟁 상대라고 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기구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다른 언론들은 존재해요. 자기들 세계관에서는. 네네. 뭐 다른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우리를 견제해 주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민주노총 내에 장악당한 적인 겁니다. 네. 그럼 싸워서 이겨야죠. 예. 마치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다고 해가지고 MBC나 이제 여타 언론들을 뭐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이런 데도 이제 우리가 훑어보면 세균들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거고 멸균의 대상이라고 어떠한 집단을 규정하는 순간 함께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본인들은 무오류의 존재, 반대 진영은 섬멸의 대상.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법치는 가능한데 흔히 얘기하는 정치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법치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치도 불가능합니까? 예, 법치라고 하는 그들이 것은, 생각하는 법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법치하고 사전적인 법치는 다른데 네네네. 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만들어지는 당시로 가면 임금님, 당신도 법적으로는 처벌받아야 돼요. 이게 법치의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 검사들이 생각하는 법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법으로 벌을 주는 걸 법치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관점에선 가능하지만 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도 뭐 이제 이 얘기 나오면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이 언론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오늘 이제 오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가벽을 만들었습니다. 가벽을 만들고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어요. 대통령실 1층 현관 안쪽에 나무화판으로 만들어져서 뭐 이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음모론적 시각으로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 뭐 이거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뭐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의심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어디까지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천공이 시키는 대로 못할 겁니다. 천공의 주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오해하고 있었네요. 도어 스태핑이 아니고 저렇게 매번 즉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해라. 뭐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좋을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준비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들 만나서 질문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한두 개만 몰라도 못하죠. 네네. 그러니까 저 벽을 쌓는 행위가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전쟁 중이니까 참호를 파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MBC가 뒤쪽에서 쓰레빠 신고 던진 수류탄에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야, 참호를 파. 방어막을 구축해. 우리도 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벽을 쳐서 상대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우리가 쏠 수 있는 위치에서 쏘겠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이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 이 상대방은 섬멸해야 될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쌓는데 아무런 부담을 못 느끼죠. 이게 일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면 기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기자들과 접점인 대목에 벽을 쳐버린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요 대목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아마도 대통령실 쪽에서는 첫째, 이때다 싶어서 가벽을 세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이 시도는 좋았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성과보다 잃는 게 더 많았다는 판단을 누군가는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뭐 대통령이 안 하더라도 실무진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리고 MBC가 지나치게 오버했기 때문에 이제 도어 스태핑마저 사라지게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수의 기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전용기 취재 제한을 두고 투표를 했을 때 모두가 다 동의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재단 내부의 일종의 균열을 활용하는 수단이자 도구로서 이번 가벽을 세우는 일을 기획하거나 생각했을 거라는 저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저는 대통령이 분을 참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모든 홍보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다 도어 스태핑 형태로 대통령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한마디가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고요.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난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처럼 준비가 안 된 분은 아무리 써준 원고를 읽어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입을 막는 게 가장 성과를 많이 내는 방법이고 네. 입을 이번에 막았잖아요. 해외 순방 나가서 네네네. 취재진의 취재를 전면 불허하고 한 절반 정도 넘는 행사는 아예 취재진이 들어가지도 못했죠. 네. 전용기에서 전혀 간담하지 않았죠. 특정 본인이 아끼는 기자들만 불러다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뉴스가 크게 안 나거든.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설득이 있는 데다가 MBC의 습격, 네. 지금 불의의 습격을 당했잖아요. 네, 네.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거 방어막 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고집을 꺾은 상태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준비는 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준비해 주는데 너무 당연하죠. 대통령이 보는 척은 처음에 하셨대요. 근데 하시다가 이젠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왜 최근에 그 장관들이랑 한번 무대본 토론 기획해가지고 보여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준비를 해도 안 보시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반응을 보이셨다고 전해집니다. 이것도 설이라고 제가 일단 추측이니까 저의 취재에 따른 내용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래서 아니 그 얘기는 잠깐 좀 하면 네네 말씀하십시오. 3번의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런 원고를 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3장면인데 첫 번째 수재 현장에 갔을 때 수재 현장에 3명의 모녀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던 자리였습니다. 물이 넘쳐서 지하로부터 차 올라가던 상황이었어요. 안엔 3명이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려고 했고 밖에서도 문을 열려고 했는데 수압 때문에 안 열리는 상황이고 물이 차츰차츰 차오르면서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려서 비극적으로 이 참사가 터졌는데 이 현장에 다음날 가서 10시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아, 주무시다 그러셨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는지 브리핑 자료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관악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당연히 있죠. 안 본 거예요, 원고를.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는지를 정리해놓은 문서를 보지도 않고 내려서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질문했다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빚은 겁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어린이집 가서도 아니 이렇게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안 와받아도 원고에 있던 내용인데 이것도 안 봐서 대답 못했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태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진탕. 여기가 지금 사람 다 죽되냐라고 하면서 압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꽉 끼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숨을 쉬기 어려워져서 고통당하다 돌아가신 건데 뇌진탕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민주노총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각시탈 쓰고 와서 바닥에다 기름 뿌리고 사람이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태원 현장에 와서 압사당한 사람들 보면서 압사라고 보고를 하는데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나마 도어 스태핑은 초반에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말하다가 중반에 한번 여름 휴가 때 며칠 중단하고 돌아오면서부터는 정제된 말을 좀 며칠 하다가 지금 MBC 사태와 관련돼서 분노가 폭발한 상태가 다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은 국가가 정리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인식을 그 자리의 엄중함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런 거를 바로잡아줄 참모는 없을 것이고 아마 조언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있을 것이고 조언해봐야 자기에게 좋을 거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여당 의원 하기 참 힘든 시기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이따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정치의 뉴 노멀,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뉴 노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소장님? 뉴 노멀이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전신 겁니다. 전쟁 중엔 상대방을 죽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네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을 내보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 편을 내보내서 우리 편의 등을 보여준 행위가 적대적 행위인 거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란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네. 지금 참호 파놓고 서로 전쟁하고 있는데 내부 총질이라는 것은 내 뒤에서 내 등을 쏘는 아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전쟁 중에 전쟁하는 사람 등에다 총질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자체가 대통령이 현실의 상황을 정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표현이 저도 딱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왜 갖고 왔냐면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시는 보수 성향의 평론가들이 이제 현 상황을 이제 뭐 포장 내지는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거칠고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러한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흠집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정치의 뉴노멀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길래 과연 그 뉴노멀이라는 게 맞는 것일까? 그걸 여쭤본 그거는 거예요. 한참 된 겁니다. 예전에 예전에 독재자들이 이 대중들을 동원하고 선동해서 이런 식의 정치는 끊임없이 해왔고요. 지금을 뉴노멀이라고 볼 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정치를 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펴나가는 상황. 아까 전에 여론을 왜 신경 쓰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아니 전체 국민의 50% 넘게가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취임 100일째나 취임 6개월째나 지지율이 30%를 못 넘는 상황인데 네. 무슨 중도층을 향한 손을 내밉니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진영 내를 공고하게 하고 보수 유튜버들이 띄워주는 상황 그리고 지지자들이 마음에 드는 상황 요것만 만들어서 전쟁을 잘 치르는 것만으로도 3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본인이 무너지지 않는 초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그 김상훈 비대위원인가요? 국민의힘에 MBC 광고 중단 얘기를 꺼냈었고요. 그리고 MBC와 이렇게 전면전을 벌일 게 아니라 TBS처럼 공공 예산 이런 중단 아예 막거나 폐쇄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주장과는 좀 더 나아간 주장이겠죠. 여권 내부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합리적입니까? 일단 김상훈 의원은 전 모르는 분인데 그 지역에서는 자체 내에서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그분까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분 지금 삼선이잖아요. 네. 대구잖아요. 지역구 대구입니다. 예. 대구는 공천 받으면 당선이 되는 지역입니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데요. 지금 초선 비례의원들하고 본인 선거가 불안한 여러 가지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히 초재선 의원들 비례의원들 중심으로 그 정진석 의원이 썼던 표현이죠. 육모방망이. 네, 이거 네, 들고 네. 지금 중진 의원들 뒤통수 때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용 의원이 조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조경태 의원 지금 많은 분들이 공격 당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치 협상과 중도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후두들어 패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김상훈 의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선 내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 그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내가 더 과격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니까 원고를 보고 읽으시는데 예. 내가 밀릴 수 없다라는 생각에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더 과격하게 될 겁니다. 대통령님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다른 건 모르는데 MBC 공격은 알겠는데 그건 그들의 세계관에서 전쟁 중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왜 멀쩡히 잘 있는 삼성을 건드립니까? 저는 이거 정말 MBC에 대한 비판은 그냥 제가 그렇고 들을 수 있는데 그 가뜩이나 이 수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온 행위는 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을 때요. 그 실제로 전신이죠. 한나라당 때 그 언론사 광고 중단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한나라당이 앞서서 반대했었던 그럼요. 얘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정치인이 하는 얘기는 정치인의 그 사람의 말로 막을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펼칠 게 아니라 예전에 전신 한나라당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한 번만 되돌아보면 이게 기자들한테 바로 그 되치기 당할 수 있는 주장인 걸 알 텐데 이걸 하시는 거 보면 딱 그 맥락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 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한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건 그냥 지적으로 게으른 건데요. 네. MBC라는 회사에 정수장학회 지분이 30%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이렇게 조정이 된 거고 이거 못 바꿔요. 네. 근데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30%의 지분 지금 정수장학회는 누가 운영하는지도 우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김에 여전히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는데 30%면 엄청난 대지주이잖아요. 예. 70%의 지분을 민영화해서 다 팔아치운다고 해도 어떤 미친 사업가가 30%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자본이 들어가 있는 MBC의 자본을 사서 내외 회사다 하고 삼겠습니까? 그리고 MBC의 지분을 한꺼번에 누가 50% 인수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거든요. 정수장학회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그런 상태에서 민영화를 한다? 그러면 정수장학회랑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 문제나 지배구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대통령이 흥분해 있으니까 저 없애야 된다고 같이 그냥 길거리에 뛰쳐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각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적으로 게으른 얘기를 하고 앉아 있다라는 비판을 해주셨고 MBC 얘기하고 손혜원 의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촛불 집회가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주최 측 추산 20에서 30만 정도의 인파가 아무튼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정부는 지금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고 김성현 소장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나선 국민들은 당연히 우리도 그럼 전쟁에 뛰어들겠다. 맞서겠다라고 지금 뛰어든 형국인데 의원들이 67명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소장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느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의원 개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차원에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좀 선언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언도 이미 했어요. 이미 하셨어요? 예, 그렇게 했고 180명 가까이 되는 민주 진영의 의원들, 민주당의 의원들의 개개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매 주말 이렇게 올라가실 것 같은데 매 주말 항상 선언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니죠. 한 번 했으면 끝인 거죠. 당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의 입장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 탄핵이라는 주장이 폐륜이고 못할 주장이라고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는데 네. 과거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2017년 5월 9일, 10일 이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44일이 지났어요. 6월 20일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지금의 현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 그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던 이철호 후보 예. 나와서 그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 이기고 총선 이기면 문재인 정부 5년 다 유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44일 만에 꺼냅니다. 거기에 질세라 45일째이던 그 다음날이 6월 21일에 홍준표 전 대표도 대표 후보로 출마해 나와서요.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가 잡고 있는 정권이라서 이거 오래 못 간다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예.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44일차, 45일차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당 지도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그다음 홍준표 의원이 이미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공방의 한가운데 있는데 민주당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오히려 지도부가 되려고 했던 이야기를 했던 그 당시가 더 전 큰 문제라고 보고 예. 지금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되죠. 당 지도부가 뭐라고 개별 의원들이 퇴진을 요구를 하든 뭐라든 건 개별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 거고요. 예. 다만 당 지도부의 언행이나 판단은 신중해야겠죠. 이들이 어떤 판단할지는 정세가 흘러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거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못할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을 네. 만들어서는 안 되죠. 예. 근데 퇴진 구호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반응이 민주당 일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180명이나 되는 의원 중에 일부는 퇴진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일부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일부는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각자 다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정당이 당대표가 입장 정하면 쫙쫙 한 줄을 서서 가야 된다라고 됐던 건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그 강원 양쪽의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의총에서 토론도 하고 당원들끼리도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입장을 모아가는 것이지 지금의 의견이 다른 것은 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아예 반대로 그 집회에 나가시는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께서는 아니 문제의식은 동일하게 있고 사석에서는 그렇게 윤석열 물러나라고 같이 동의를 하면서 왜 당신들은 현장에 나와가지고 우리처럼 안 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비겁하다라는 지적이에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헌법을 어기고 이 탄핵당한 사유를 만들었다라는 공감대가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 지도부 입장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 퇴진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장님 개인적인 입장도 여쭤봐도 될까요? 퇴진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뭐 퇴진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퇴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퇴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라는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윤석열 정부의
실수라든지 뭐랄까 지적받을 만한 사안들은 차고 넘치는 거에 동의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해왔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네. 결국 그게 반만 맞았다는 게 자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시스템은 이 자동차가 AI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데려다 준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차를 고치는데 버스를 만드는데 집중을 했던 것인데 네. 운전석에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버리니까 예. 외교 문제는 제가 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2, 3, 4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던 차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회전 깜빡이 켜고 지금 중앙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긴 차선 하나만 바꿨다고 말하는데 1차선하고 노란선 넘어서 중앙선 넘어간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네. 본인이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국익에 굉장히 큰 해를 끼치는 문제라고 지적해야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요. 네네. 결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심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이거야말로 여야의 협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작품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연일 모시고 있는데 저희가 주제를 항상 다 못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시간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짧게 답변 아닙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네, 오늘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월요일 남자 김성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는 정치연한 직설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동일한 시간에 방송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